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에 육박하면서 국내외에서 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중은행의 골드바와 골드뱅킹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 해외에서는 미국과 영국 간의 금 가격 차이를 이용한 금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2일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공급을 중단하자 국내 수요가 더욱 폭증하면서 국내 금값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20%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안전자산으로 금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은 상황에서 단기 시세 차익 누릴 수 있는지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첫 로또 청약 결과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최근 정부가 이른바 줍줍 로또 청약의 폐해를 줄이겠다며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요. 부양가족 실거주 검증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분양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가계 빚이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보면요. 네. 먼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전 분기 대비해서는 13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계신용이라는 거는 금융권 전체의 가계 대출에다가 카드 대금을 합한 겁니다. 네. 따지고 보면 가계가 부담하는 포괄적인 빚을 다 아우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가계신용 잔액 추이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네. 작년 1, 4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해서 3조 원가량 줄어들면서 감소를 했다가 2, 4분기부터 상승 전환한 뒤에 3, 4분기에 큰 폭으로 늘었고 이제 4, 4분기까지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연간으로 가계신용 증가폭을 보면 41조 8천억 원이 늘어나면서 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분기별 흐름을 보면 2, 4분기에 13조 4천억 원 늘었고요. 3, 4분기에 18조 원대까지 크게 늘었다가 이제 4, 4분기에는 증가폭이 좀 줄었습니다. 13조 원으로 증가폭을 다소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늘어난 가계 신용은 대부분 가계 대출에서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가계 신용에서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가계 대출이고요. 이 가계 대출 지난 4, 4분기에 1,807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 분기보다 10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 분기보다는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4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기도 합니다. 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지난해 2분기나 3분기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6만 호, 7만 호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서 주담대도 역시 같은 기간 16조 원, 3분기에는 19조 원 넘게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고요. 네. 연간 기준으로 보면 1년 사이에 주담대만 59조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한국은행의 분석은 일단 3, 4분기 중에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타이트해졌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도 이제 DSR 3단계가 시행이 예정돼 있는 등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안정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 카페나 술집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네, 이게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나온 결과인데요.
이 개인 사업자들, 즉 소상공인 이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을 362만 2천 개로 추산을 했고, 이 가운데 86.7%는 일단 영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네. 나머지 13.3%는 폐업 상태였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한 개당 작년 연간 매출을 따져보니까 1억 7,882만 원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 0.57%가 감소한 수치고요. 지출을 또 따져보니까 연간 기준으로 1억 3,609만 원. 이거는 1년 사이에 4.56%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불경기에 대비해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나섰다라는 것이고요. 매출 감소보다 비용 감소가 더 컸지 않습니까? 어쨌든 불황형 흑자의 전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업종별로 보면 카페의 소비 위축이 가장 컸습니다. 작년 4분기에 외식업 가운데 카페 매출은 3분기보다 9.5%, 1년 전보다는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패스트푸드나 술집 매출도 전 분기보다 1.8%, 1.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커피나 술 소비를 줄이는 것도 전형적인 불황형 소비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어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가게들은 필수적인 지출은 줄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료품이나 교통비 같은 것들은 줄일 수 없고 그렇죠. 대신해서 기호식품 소비를 좀 줄이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커피 좀 덜 마시고 뭐 네, 이러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죠. 외식 줄이고 커피 하루에 2잔 마실 거 뭐 한 잔만 마시는 이런 식으로 저가 이제 커피점을 찾는다든가.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직장인들 바뀐 점심 풍경들 뭐 대표적으로 바깥에 식당에서 사 먹던 거 예를 들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체한다든가 네. 뭐 6, 7천 원짜리 커피 사 마시던 거 아이고 비싸요. 1,000원에서 2,000원대 이 저가형 커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다 불황형 소비의 특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의 과도한 정보 수집 또 네. 보안 문제가 이제 불거진 가운데 지금 쇼핑 플랫폼 테무에서 네.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을 선언했다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중국의 3대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렇게 쉬인, 3대 네. 플랫폼이 있고 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이제 테무까지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방식으로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네. 테무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앞으로 테무는 한국에서 한국 상품을 직접 유통하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투 로컬 방식의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도 오픈 마켓, 그러니까 국내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 이런 오픈 마켓 장터를 열기로 했고 현재 한국인 판매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네. 2023년에 테무가 국내 진출을 했고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1,000원짜리 몇백 원 단위의 정말 초저가 상품으로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았지 않습니까? 네. 뭐 여전합니다. 지금도 테무의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면요. 800만 명이 넘고요. 작년 기준으로 6천억 원의 결제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여전히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서 테무까지 국내 진출을 결정하면서 지금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일단 쿠팡과 네이버가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다수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국내 업체들이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이 소위 시장을 초반에 장악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금성 쿠폰을 막 뿌려댄다라든지 말이죠. 네. 이른바 쩐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미국 시장 진출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어요. 네. 관세 부과도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1인당 소비 $800 미만은 관세 면제가 됐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회 시장으로 미국 외에 우리나라 같은 우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가운데 지금 한국에 대한 직접 진출을 선언한 것으로 보면 아마 국내 시장의 공략 수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인물 지난해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다고요? 네. 네. 뭐 거의 바뀌지 않는 지표긴 한데 기업 분석 전문기관 리더스 인덱스가 지난 14일까지 현금과 현물 배당을 발표한 56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이고요. 지난해 개인 배당 1위를 차지한 인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465억 원의 배당을 받아서 전년보다 228억 원의 배당금이 더 늘었습니다. 네. 2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었고요. 1년 전보다 131억 원 더 많은 1,892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을 했고요. 3위는 그 아드님이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전년보다 183억 원 늘어난 1,747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4위부터 6위까지는 이제 삼성가 이른바 새모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배당급이 1조 원 이상이었던 기업은 총 7곳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또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지주사 순이었고요. 전년보다 배당금 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랬군요, 역시. 네. 2023년에는 8,254억 원의 배당금을 배당했는데 이보다 6,941억 원이 증가한 1조 5,195억 원을 지난해 배당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7분입니다. 우리나라 금값이 외국보다 20%더 비싸다고 합니다. 국내 금 품귀 현상에 금값에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조치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앞으로의 전망을 좀 여쭤볼 것 같아요, 소장님께. 예. 요즘 보니까 정말 금값 상승세가 무서워요. 아유, 나 빼고 다들 금 시장에 관심 갖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네. 얼마나 오른 겁니까? 지난해 하반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 지금 금값이 그러니까 이제 국제 가격 기준이죠. 네. 이제 온스당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보니까 한 2,900달러에서 한 2,910달러 뭐 네. 이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연초로 하면은 한 12% 정도 오른 거고요. 네. 뭐 1년으로 보면은 지금 한 43% 정도, 44% 정도 오른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뭐 3개월 정도 놓고 보면 한 15% 정도 오른 걸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안전자산의 대명사 치고 네. 1년에 국제 가격이 뭐 40% 이상 올랐다?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근데 우리는 네. 돈으로도 얘기하고 또 그람당으로도 얘기하고 국내 금 시세와 국제 금 시세 그람당 얼마나 괴리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죠. 또 온스당 트로이 온스당 막 이렇게 헷갈려요. 네네. 어느 걸 기준으로 보면 좀 정확하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 결국에는 이제 그 뭐가 친숙한가의 차이인데 네. 결국 이게 다 그람이에요, 그람. 네, 네. 그러니까 그 온스는 31.1g을 31.1 예, 그람. 그 표시하는 이제 국제 금값의 기준이고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한 돈이 이제 친숙한 용어잖아요. 네. 한 돈은 3.75g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그람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공통 분모는 그람이기 때문에 1g당 얼마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제 가격은 1g당 뭐 한 13만 원대 한 중반 네. 뭐 이 정도인데 네. 그 한국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은 네. 5만 5천 원, 6천 원 막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자체가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붙고 있는 거죠. 국제 가격하고 네. 국내 거래 가격하고의 그 괴리가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이제 다들 느끼실 텐데
그 국제 금값이 왜 이렇게 뛰고 있는지와 네. 왜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금 가격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건지 네. 예,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금이 왜 인기가 있을까? 네. 이거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일단 금이 매력을 얻는다는 거는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안전자산 중에는 뭐가 좋은 거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개의 선택지, 즉 금하고 미국 국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두 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하는가. 네, 두 번째는 왜 국채보다 금인가. 네.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그래요. 있겠죠. 설명해 주세요. 먼저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좀 투자 철학의 변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처가 아니라 투자 철학의 철학. 변화. 필로소피. 네, 예.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의 선호가 증가할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네. 위험자산에 대한 불안, 음, 즉 주가가 떨어질 때 네, 이거 뭐지? 이제 주가만 떨어지나 보다. 이제 안전자산으로 옮겨야 되나 보다. 네, 라고 했을 때 주식이 떨어질 때 주식에서 돈을 빼서 금으로 가자.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주식 주가도 네. 사상 최고치 거의 근방에 있고요. 네, 1년 내내 또 S&P 500만 워낙 보더라도 좋았었고. 한 22% 정도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금은 왜 더 인기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철학의 어떤 전환이 있는 건데 과거에는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자산으로 갔다면 네. 이제는 위험자산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자라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를 또 추적해 보면은 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만 하더라도 팬데믹 이후에 한 4년 동안 네. 한 12조 달러 달러로,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돈하면 한 1경 5천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네. 이런 돈이 풀려서 승수 효과를 발휘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뭔가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거고 네. 그것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이런 위험자산 쪽으로 확 몰려들었다가 또 최근에는 이거 위험 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안전자산에도 일정 부분 또 옮겨 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과거에는 주식이 금의 적이었다면 네. 이제는 주식이 금의 친구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적이 아니라 친구 같은 이런 느낌으로 자산시장이 좀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지 않고 돈이 아주 많지 않으면 그냥 주식에 넣어놨다가 이게 좀 불안하면 이제 금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됐는데 지금 워낙 돈이 많이 풀렸고 유동성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죠. 주식은 주식대로 리스크는 있지만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전히 놔두고 안전자산이 금도 좀 더 해보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철학의 변화인가요? 그럼요. 이게 우리가 돈에 오랫동안 철학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이게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습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금에 투자할 때는 항상 위험 자산에서 이제 돈을 빼서 네. 안전 자산으로 옮긴다는 측면에서 금 투자를 많이 했던 건데 네. 지금은 위험 자산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러네요. 안전 자산에 더 태우자라는 일종의 스마트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투자하냐는 그 생각의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인 거고 관세 전쟁인 거고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고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확보하려는 거고 그래서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틀에서 그런 변화를 지금 짚어주셨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게 네. 트럼프 집권이 시작된 거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거고요. 네. 트럼프 당선도 3개월밖에 안 된 거고요. 네. 그럼 그 전에 오른 금값의 상승은 또 뭐로 설명할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게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서 네. 물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건 분명히 있죠. 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금값이 지금 오른 1년간의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됐던 안 됐던 상관없이 금값이 계속 올라왔던 거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네.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고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패턴과 습관과 철학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예. 이유는 네. 결국에 왜 또 안전자산 중에 금이냐 이 부분인데 왜 미국 국채보다 금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의 국채가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의 국채가 대략 한 36조 달러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지난 4년 동안 한 12, 12조 3조 달러.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공급이 증가한 자산에 대해서는 네. 투자자들이 매력을 좀 못 덜 느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더 높고 네. 미국의 적자는 그렇다면 더 계속 많아지고. 이어질 것이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은 미국 국채보다는 공급이 제한적인 금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이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철학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아까 유동성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20% 이상 더 주고 살 정도로 철학이 더 네네. 공고해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요? 그만큼 더 빨리 움직이나요? 한국인들의 어떤 그 테마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지 않나. 이게 그 코인 시장에서도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전에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렇게 테마가 형성됐을 때 투자자들의 집중적으로 자산을 투자하는 네. 그런 성향이 좀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결국에는 이제 한국인들의 그 똘똘한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네. 그만큼 더 높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뭐 부동산 쪽도 그렇고 가상자산도 네.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이런 쏠림 현상이 일정 부분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은 또 이 차익 거래가 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말씀들이 웃기지만은 뭐 금 밀서면 훨씬 더 좋은 수익 올리겠네 이런 그 생각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밀수업자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거나 그람당으로 볼 때 우리는 15만 8천 원 정도, 네. 16만 원 넘게 올라갔다, 15만 8천 원 정도 내려왔다고 하고 국제는 13만 6천 원 선이니까 이제 괴리율 그게 네네.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한 20% 되면 굉장히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많이 붙은 거죠. 지금 결국에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네. 아까 제가 1년간 국제 금 가격은 한 43% 44%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KRX 금 현물 네, 네. 뭐 이건 뭐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네. ETF를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고요. 네. 이거 상승률 보니까 1년 동안 지금 84% 정도 올랐더라고요. 어느 게 ETF가요? ETF도 그렇고 이 KRX 금 현물 가격도 그렇고.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추가로 40%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추가로 40% 오른 데는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오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추가로 오른 셈이 영향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 20% 가까이는 또 지금 말씀하셨던 김치 프리미엄이 네. 붙으면서 또 오른 셈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금 투자하신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금 투자에서 1년에 80% 이상이면은 네.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금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거 있잖아. 나만 좀 여기서 아웃되는 거 아닌가? 네. 포모 증후군 같은 것도 심지어 좀 발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지금 이 분위기에 올라탈까 하는 분들, 망설이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갈지 어떨지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3,000달러 온스당 네네. 돌파 가능성이 있을까? 네.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장기 강세론자로 뭐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금값이 오른다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문제는 이렇게 단기간에 금값이 뭐 50% 이상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네.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액에 요구하는 것은 네.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자산.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매년 물가가 한 3% 4% 정도 오른다.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20년 정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면은 물가가 한 2배 정도 뛰는 셈이거든요. 그 정도 물가라면. 네. 그러면은 금값 역시 한 10년, 15년 정도마다 2배씩 뛰는 거는 이상할 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네. 물가 상승을 추적하다 보면은.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1년에 거의 뭐 50% 가까이 오른다. 네. 이거는 정상적인 환경은 아니고 충분히 투기 요인이든 투자 요인이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세하면서 오른 측면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의 금 가격에는 네. 소위 트럼프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올해는 금 입장에서는 이제 꽃놀이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관세라는 게 결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결국 관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고 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금값의 호재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의 관세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관세가 글로벌 무역량을 줄여서 결국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은 경기 방어 자산인 금값이 또 금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관세 효과는 금액의 호재다라는 인식이 네. 또 퍼지면서 금값을 추가로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금값이 오르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닌데 네. 다만 속도에 있어서는 거품이 좀 껴있는 거는 분명하죠. 근데 이 거품이 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주식 시장, 이 위험자산 시장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네. 거기 키재기를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은 향후에 주가가 무너지면 금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뭐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년 동안 S&P 500의 상승률과 네. 금의 금의 상승률이 상승률을-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건 결국 돈의 힘들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같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가가 예. 조정을 받으면 금 금액에도 안 역시? 좋을 수 있다라는 어. 생각을 좀 요새는 강하게 합니다. 네, 근데 미국 주식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꽤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네. 뭐 진짜 무슨 뭐 화무 11홍이라고 뭐 평생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금이 오른다는 상승론자이셨고 네. 올 한 해 꽃놀이패를 줬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게 한 해를 계속 버틴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를 때 좀 갖고 있다가 좀 할 때 하자, 팔자 이렇게 하는 거는 금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금 투자라는 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래 편의성도 이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네. 좀 떨어지고 절세 효과가 있는 건지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네. 뭐 어떤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에도 투자 방법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투자 성향이나 금의 어떤 금액에 원하는 어떤 효과가 또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정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금은 한 번도 비싼 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와 함께 지난 10년, 20년, 30년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온 대표적인 자산이 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에 돈을 투자할 사람이라면 금은 오늘이 제일 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네. 쭉 지켜보셨잖아요. 네네. 금값의 변동성도 꽤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한번 확 떨어진 적도 있지 않았나요? 그때가 금융위기 때가 뭐 그랬던 측면이 있죠. 네. 근데 그 하락이 뭐 오래 간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아예 금에 대한 인기가 없던 시절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다른데 완벽한 자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이 놓이는 자산은 결국에 언젠간 고점이 회복할 거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놓이는 자산.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같은 귀금속인데 네. 은 가격은 네.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네. 2011년도에 온스당 50달러 넘어갔었거든요. 네. 지금 얼마죠? 온스당 온스당? 32달러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은도 오른다고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자산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금하고 미국 주식은 좀 특별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네, 예. 그리고
가령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금을 뭐하러 실물로 사? 그거 부가가치다 10% 더 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걸 또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야 이거 내가 10년, 20년, 30년 있다가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금값이 2배, 3배, 4배, 5배 뛰어 있을 건데 그거 지금 10%더 주고 사는 거 10% 생각을 하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가가치세나 아니면은 뭐 배당소득세나 이런 것들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결국 투자 성향과 투자 기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원자재 시장 잠깐 좀 짚어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요즘 움직임이 덩달아서 같이 움직인다고 하고 하던데요. 글쎄요, 뭐 원자재 가격도 사실 그 인플레이션과 상당히 연관이 높은 측면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글로벌 경제 성장과도 관련이 있고 네. 근데 최근에 이런 귀금속 외에도 구리 가격 같은 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는 사실 경기가 호전돼서 네. 경기가 회복돼서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사재기 좀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원자재 관세 부과 전에 오를까봐 그렇죠. 미리 사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거는 실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지난 12월 달에 미국 무역 적자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적자가 증가한 부분 중에 이런 귀금속이나 산업금속을 미리 사면서 네. 기업들이 많이 사놓으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증가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런 산업금속 가격이 오르는 것이 관세에 대비해서 네. 미리 좀 재고를 쌓아 놓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반영된 결과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구리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런던보다는 뉴욕이 구리값이 비싸니까 요즘 네. 런던에서 사서 네. 뉴욕에서- 금물 요새 그렇게 많이 구리도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심지어 네, 기사에서 본 적이 구리도 있어요. 그러는데 네. 뭐 하여간에 그런 차익거래들도 런던보다 8분의 1 가격을 더 줘야 그렇죠. 뉴욕에 살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해서. 금이나 이제 구리, 철강석 같은 것들을 네. 미리 이제 재고를 증가시켜 놓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구리에 관세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구리에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그 전망이 많은 거지. 네. 지금 구리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죠. 얼마 전 알루미늄하고 철광석이었나요? 그 두 가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건 이제 작년에도 철강 알루미늄하고, 있었죠. 예. 뭐 지금 근데 보편 관세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상호 관세 얘기 나오고 있고 한다면 당연히 뭐 원자재 전반적으로도 그런 관세 압력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꿈꾸는 그 어떤 세상 그리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변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마치 뭐 자기 기분 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뭐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떤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측면 그리고 미국 내의 제조업 부흥과 고용 회복 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트럼프는 그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 카드를 내놓으라고 이제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관세가 미국에게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가냐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가냐 이거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네. 트럼프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의심들이 이런 믿음들이 네. 결국에는 미국의 자산들로 달러로 주식으로 뭐 금으로 쏠리게 만드는 부분들이겠죠. 제가 볼 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달러 자산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달러 자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금 남 얘기야. 뭐 원자재 이건 나하고 더 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관련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렇게 네. 하면 좀 좋겠다든가 주의할 점 있으면 끝으로 짚어 주세요. 끝으로 뭐 짚어드리자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관세가 실제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원자재 중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가장 강한 자산은 원유예요. 네. 그래서 금은 사실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방어적인 측면이 더 강하고요. 네.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은 유가,
국제 유가가 더 그런 측면이 높다라는 점을 또 투자분들이 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자재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 전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의 어떤 원자재 가격 강세가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수요 견인형이냐 아니면 비용이 증가해서 네. 물가가 올라서 발생하는 비용 인상형이냐 네. 측면에서 보면은 네.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거라면은 공격적인 모르겠지만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비용 인상 측면이면 그 인상분만큼만 이제 올라가면 그 이상이 그렇- 올라가기엔 좀 한정적이다. 좀 단기적으로 아. 접근하는 게 좋겠죠. 네. 네. 그 알겠습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부동산 시장을 한편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 하명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올해 첫 로또 분양으로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는데 그 서울 서초구 방배동이었죠. 네. 여기 이름이 뭐였죠? 레미안 원 페를라였습니다. 네. 네, 후분양이라서 이제 그 분양 대금 납부 일정이 좀 바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있는 거 보면은 역시 강남 아파트 분양 시장은 수요가 좀 견고하다 그럴까, 탄탄하다 그럴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이번에 청약 결과로도 뭐 증빙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제 레미안 원페를라 특별 공급에 약 2만 명 정도가 몰렸고요. 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51대 1이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3.3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6,800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로 환산하면 뭐 17억 정도 됩니다. 네. 계약 체결 마감일이 2월 27일까지 사실상 이제 분양가 20%를 내야 됐지만 뭐 로또 청약으로 인식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요. 네. 뭐 최근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강남권에 일부 나타나면서 뭐 매물이 줄거나 또는 호가가 오르거나 하는 상황도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그 서울 강남권이라든가 한강변 일대에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만한 분양대기 아파트가 좀 있다고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연내 서울 지역 아파트 이제 분양대기 물량이 2만 2천여 가구 정도 되는데요. 우선 이제 송파구 신천동의 미성 크로바 재건축인 잠실레일 단지가 5월쯤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1,161세대 규모의 서초구 서초동의 아크로드 서울도 연내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빠르면 1분기 내에 이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유엔사 부지라고 하죠. 네. 이제 용산민족공원과 가까이 붙어 있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도 한 420세대 규모로 뭐 소유자 관심이 굉장히 남쪽에서 봤을 때 용산공원 우측에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의 청약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수백 대 1의 네. 청약 경쟁률 기록한 단지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1순위 청약에서 뭐 수백 대 1을 기록한 분양 단지가 한 12곳 정도 됐는데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뭐 102대 1 정도 됐습니다. 실제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됐으니 굉장히 네. 많은 사람이 서울에 몰렸고요. 뭐 일례로 강남 대치동의 DH 대치 에델루이 같은 경우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25대 1이었고요. 네. 뭐 청담동 청담르엘은 667대 1 정도 되는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청약 통장에 이제 만점이 84점 청약 가점이 되거든요. 네. 요즘 이제 서울 아파트 당첨을 위한 평균 최저 가점이 62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은 가점에 뭐 당첨 확률도 굉장히 좀 어려운 수준으로 굉장히 치열하다고 보시면 될 것 어떤 같습니다. 분이 되셨는지 참 신기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매번 네. 넣었는데 안 된다는 분들도 네. 계시니까. 하지만 또 같은 서울이라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고전하는 단지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입주 예정자들 좀 속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강북 미아동의 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는 네. 2022년에 분양한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일부에서 이제 분양권 매물에 마피라고 하죠. 뭐 분양값보다 저렴하게 나온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된 단지들이 인근 있는데요. 시세보다 분양가가 워낙 비쌌었나요? 그렇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외에도 이제 구로구 개봉동의 호반 서밋 개봉도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분양권이 이제 실제 분양값보다 2, 3천만 원 정도 낮게 거래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매우 높았고 또 최근 거래 시장이 좀 냉각됐습니다. 그래서 좀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일부는 금매로 내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뭐 아파트 그러니까 전체 주택 시장도 양극화되고 분양권 전매 시장까지 이렇게 이제 지역에 양극화되는 따라서 것 양극화가 심하죠.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양도 차이가 없으니까 양도세 안 내도 되지만 맞습니다. 이제 대기 수요가 좀 많은 단지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양도세까지 부담하면서도 거래하려고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받은 매도자가 내는 게 맞잖아요. 파는 사람이. 네. 근데 워낙 인기 단지에서는 사실 이제 손피 거래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손피 거래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시장이 훨씬 우회 시장에 있다 보니까 네. 매도자가 내야 될 양도 차익을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부분인데요. 네. 분양가 인상 추세에 요즘 이제 강남권이나 한강변 같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뭐 얼죽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호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이제 손피로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려는 곳에서는 일부 손피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불법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불법은 아닌데요. 사실상 양도 차익이 굉장히 크고 양도세 부담이 있다 보니 일부에서는 다운 계약을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 손피 거래가 있어서 이제 기재부 이제 조세정책과에서 네. 좀 분양권 전매 손피 거래에 대한 새로운 유권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매도자의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네. 이제 과거에는 양도세 계산할 때 최초 1회분에 한해서 이제 해당 세액을 매수자가 양도가액에 합산해서 계산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신규 해석부터는 이제 매수자가 부담해야 되는 양도세 전부를 N차에 따라서 이제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구조라서 이제 종전보다 양도세 부담이 이제 30% 손피 거래가 늘어나게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내주게 되면 굉장히 양도세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수자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손피 거래 안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조세정책과에서 유권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시장에서는 다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근 분양권 거래가 약간 줄었습니다. 네.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약 열기도 남아 있는 곳이 있고 또 뭐 분양권 전매 차익도 일부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이거 청약 통장 갖고 있어야 되나 해지해야 네.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통장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1월에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가 2,697만 9,374명 정도였는데요. 네. 이제 연말에 재조사한 결과 49만 4천여 명 정도가 뭐 사실상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명 뭐 청약통장 무용론 때문인데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지난해 4분기부터 뭐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고요. 역시 이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이제 미분양이 5만 호 가량 적체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분양 시장을 통해 지방에서 내 집 마련할 필요의 당위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도 골라서 살 수도 있는데 이유일 네.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분양가 부담도 크고 그리고 서울 같은 인기 지역은 아예 당첨이 어렵다 보니까 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저히 난 당첨 가점을 맞출 수 없다. 네. 84점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69점, 70점 어렵다.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기다리다가 해지하는 쪽을 택하시나 보죠. 그렇죠. 부양 가족이 높지 않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아니 혹시 만만치 너무 좀 않습니다. 돈이 급하다 그래서 청약 통장까지 해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청약 통장 담보 대출도 가능하니까 네. 꼭 해지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방법도 생각해봐도 맞습니다. 될까요? 네. 네. 자, 사실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이면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낮은 분들이라든가 다주택자는 분양 시장에서 당첨이 어려우니까 이런 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음. 예, 방법을 네, 알려주실까요? 일단 뭐 청약 가점이 10점대였다. 네. 뭐 그리고 다주택자라 사실상 1순위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뭐 통장을 해지해도 상관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대신 최근 정부가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하의 소형 저가 비아파트, 그러니까 연립다세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집을 갖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해서 네. 분양 시장에 청약을 할 수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해지보다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공 이렇게 특별 공급 해당하시는 분들은 당첨 확률이나 물량 배정이 훨씬 많기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청약 시장을 노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을 25만 원으로까지 상향 조정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꼭 25만 원을 다 불입해야 되는 건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10만 원만 불입해도 나중에 문제는 없는 건지 네. 궁금해하시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내가 공공에 청약할 거냐 민영주택에 청약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양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이제 적게 내면 사실 당첨을 불리할까봐 이제 무리해서 월 25만 원씩 납입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민영 물량이라면 청약할 면적 유형에 맞게 지역별 청약 예치금만 채워놓으시면 2년 뒤에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뭐 10만 원씩 불입하셔도 되고요. 네. 대신 이제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네. 공공주택 물량 이제 LH나 SH공사에서 분양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이 당첨 확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 청약하실 경우라면 매월 25만 원씩 불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전 청약이 중단되면서 이제 사전 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보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이걸 구제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거 희소식인데요. 이제 본 청약을 앞둔 사전 청약 당첨자가 사실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전국적으로는 7개 단지 713명이나 발생했었는데요. 네. 주로 이제 동탄 신도시, 영종 신도시 그리고 파주 운정지구 일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청약 기회 상실을 하지 않고 이제 민간 사전 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해서는 당첨 지위를 유지해 주기로 했고요. 후속 사업자가 나타나서 그 후속 사업자가 분양하는 사업장에 네. 당첨 우선권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해당 사업자의 네. 후속 건설사가 나타나면 기존 취소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일단 본청약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건설사죠. 그 건설사로 하여금 애초 사업자의 당첨 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수분양자, 입주 예정자로 선정토록 하는 건데요. 네. 당첨 취소자는 우선 공급할 때 사업 취소분과 같거나 이제 유사한 면적에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면적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첨 후에는 당첨 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가 되는데요. 네. 대신 이제 분양가가 약간 높아질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